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네. 겁니다. 아 근데 지금 좀비의 전문가 앞에서 저보고 말을 하라고요? 너무 부담되는데. 그 좀비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다 보니 이 정의가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킹덤에 나오는 좀비 또 다르고 네. 지금 우리 많이 영화로 봤던 좀비들 또 다르고 그렇죠. 해외 좀비랑 우리나라 좀비 28 이런 다르다면서요. 거. 달라요. 네, 다 다르고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 사실 과학적인 존재하는 건 것이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좀비가 생명체일까? 생명체인가요? 아 저는 사실은 그 킹덤 좀비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좀 기생충을 되게 좀 좋아했었거든요. 네. 아 근데 기생충. 그런 기생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따개비라든지 좀 그런 뇌에 들어가서 원래는 얘가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조종하는 거네. 그치. 인간. 하면은 그 죽지 않은 상태에서 기생충이 조절하고 하는 건 실제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가능한데 생명체. 만약 좀비가 한 번 죽었다 살아나는 거라면 일단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비가역 반응이라서 다시 살아난 건 죽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죽지 않았던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좀비건 뭐건 간에 어쨌든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일단 얘가 움직이려면 그럼.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단 물리학자는 무조건 에너지를 찾아요. 에너지 즉 그 원동력이 되는 무언가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조차 없으니까 이 지구상의 동물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단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호흡을 해야 되고 다음에 필요한 당분이나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체계들이 다 작동돼야 되고 뇌에서 몸을 이렇게 조종하기 위해서는 신경계가 다 완벽하게 연결 다 되고 작동돼야 되고 거기에 또 에너지가 다 보급돼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좀비는 그 참 힘들어요. 이게 은희야 귀담아 듣지 아, 말자. 이걸 알아듣고 쓸 수는 없다, 야. 있었던 거야. 결론은 뭐냐면 실제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죽었던 존재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살아있는 상태가 된 거나 다름이 없고 그러면 얘도 그 청산가리 먹으면 죽어요. 청산가리는 그렇지. 미토콘드리아의 작동을 방해해서 ATP 만드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비가 청산가리 먹으면 죽는다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네. 아 이거를 자꾸 이제 과학으로 가져가면 힘들어져요. 이 픽션은 픽션인 거니까요. 근데 왜 사실 좀비를 주제로 드라마를 하시게 된 건지. 저는 사실 긴장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긴 봤는데 보다 보니까 약간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가. 막,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치욕밖에 남지 않았는데 굶주림 하나로 막 어딘가에 대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고 뭐 다리가 부러져도 뛰어가는 그게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가장 배고픈 시대에 그냥 식욕만 남은 어떤 그런 불쌍한 민중 막 예. 그런 거였어요. 네, 네. 그런 걸로 컨셉을 잡고.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괴물 중에서도 이런 괴물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괴물이 아닐까. 그런데 워킹데드라고 이제 미국 드라마 시리즈 굉장히 시즌 많은 11까지인가 나온 것 예, 같아요. 다 봤는데 그렇게 다 봤어요. 그렇게 좀비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좀비를 빙자한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예요.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 그러니까 거기서는 킹덤의 좀비와는 달리 좀비들이 천천히 네. 움직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통제 가능해요. 그래서 좀비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사회를 만들어요. 독재 사회도 생기고 병적인 사이코패스들만 모인 집단도 있고 인간을 잡아먹는 인간도 생기고 그 드라마의 목적은 이렇게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를 구축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 문명이 사라졌을 때 지금과 같은 안전장치들이 사라지고 국가가 사라졌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인간이에요. 역시 인간이구나. 그래서 인간을 만났을 때 상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좀비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좀비는 사회를 망가뜨리고 복구를 금방 못 시키게 하는 장치로 쓰여요. 네. 하지만 또 킹덤은 좀비들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좀비하고의 싸움밖에 없어요.
한국은 뭐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좀비가 뛴다. 엄청 빠르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서로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이럴 여유가 없고 나타나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문제가 좀비를 척결하는데 집중돼 있고 하지만 그 문제를 앞두고서 인간들이 분열되는 모습들을 네.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좀비의 어떤 이 과학적인 상황이 드라마의 큰 틀을 결정하고 정말 재밌다고 저는 네.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진짜 전 지구가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막 좀비로 막 덮여서 진짜 아주 극소수의 나와 내 친구들 몇 명만 남았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빨리 물릴 거예요. 그게 낫지 않을까? 그죠? 예. 근데 전체가 좀비가 되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뭔가 구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게 언제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이런 캐릭터는 주인공이 안 되죠. 이거 방금 김영하 작가님인 줄 알았어요. 방금 김영하 작가님이었어. 이런 거는 그 소설로는 못 쓰죠. 이렇게 이런. 예. 그럼 저도 시청자로서 하나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네. 혹시 진짜 귀신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는지? 자 다시 귀신이란 무엇인가? 귀신을 정의해야 돼. 귀신이란 무엇인가? 귀신이라고 정의해 주시면 답을 할 수 있어요. 김민희 작가님은 네. 귀신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정의하실지.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의 영이 어떠한 형태로건 나타나서 물리력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죽은 뒤에 영적 세계가 있는가를 처음에 증명해야 그쵸 돼요. 그쵸. 예. 그 영적 세계가 생전의 아이덴티티를 또 갖고 있느냐의 문제고 물리적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이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귀신 얘기 좋아하시는데 아, 예. 만약에 내가 귀신을 만난다면 붙잡고 너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를 알려달라. 너도 미토콘드리아로 움직이니? 그 귀신 잘못 걸렸네. 네, 이래서 너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봐서 네이처에 논문을 쓰겠다. 네. 그래서 귀신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저희 지도 교수님. 근데 그 영화 고스트라고 패트릭 스웨이지 나온 예, 영화 예, 기억하시죠? 네. 거기서 이제 그 영혼이 귀신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그거 보고 이제 온갖 논쟁들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과학자들 논쟁들이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근데 저 귀신은 벽을 막 통과하잖아요. 벽을 싹 통과하고 막 그 지나가는 지하철을 뛰어들고. 근데 발바닥은 왜 땅으로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질량이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중력을 느껴야 되는데 좌우로는 움직이는데 왜 상하로는 못 움직이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되게 그 과학적인 모순 없이 뭔가를 짜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귀신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모순을 이겨내지 못해서 존재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커지죠. 그 결론은 우리가 진짜 귀신이라는 존재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형태의 어떤 걸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만나고 있는 걸 변형시키는 방법밖에 몰라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의 형태일 것 같고 벽은 통과되면 금방 걸어다니는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좀 뒤트는 형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윈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들어는 네, 들어는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아는 건 진화론, 그 다음에 그렇죠. 종의 기원 이 두 개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 명성에 걸맞게 충분한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서 아 좋아요. 일단 영화적인 인물이군요. 이미 영화화됐어요. 그래서 아. 이미 영화화되기도 했고 의외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지만 아주 유명한 그런 네, 이분을 소개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좋습니다. 어떤 점에서 끌리셨나요, 우리 다윈님? 사실 그 진화론이라는 그 이론 자체가 우리 인간이 생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어떻게 생겨났나? 근본적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렇죠. 우린 무엇인가? 네. 이거 하나가 장대한 사실 스토리죠. 아 예. 그러니까 다윈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 어머니가 아마 이름만 들으면 아실 웨지우드 전혀 모르겠어요. 도자기, 골프채 이름 같은. 도자기 접시. 웨지우드 접시.
그래서 뭐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평생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한량이었어요? 아 그거를 한량이라고 하기엔 돈이 많아서 사실 직업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집에선 당연히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신학자가 되거나 근데 다윈은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의사는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고 때려치고 그래서 결국은 신학에서 학위를 받게 돼요. 와, 다윈이 신학 학위가 있어요? 아이러니네요. 근데 이제 그 신학 학위를 받은 바로 그때 비글호를 타게 돼요. 비글호요? 이름이 비글호예요? 배 비글을 좋아하셨나? 비글호는 배고요. 그 배는 이제 당시 영국 해군의 미션을 받아서 남미를 측량하러 가는 그런 일을 맡게 돼요. 남미. 근데 어쩌다가 그 배를 그러니까 신학 학위를 받았는데 왜 신학- 그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신학하기를 하면서도 그 자신의 그 다른 곳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다윈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놀고 이런 것보다도 딱정벌레를 수집하거나 아니 그런 자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그 당대에 유명했던 지질학자나 이런 생물학자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비글호가 이런 인물을 가지고 떠나는데 여기 이제 박물학자 한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알아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 나 못 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서 이게 쭉 돌고 돌아서 다인까지 온 거예요. 근데 박물학자가 뭐예요? 박물. 물. 다양한 것을 모으고. 그렇죠. 네. 수집하고 이런 거죠. 네. 우리 박물관 할 때 그 박물. 맞아요. 아, 그때 다양한 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땅에 가는 건데 그래서 당시 이제 그런 학자를 찾았기 때문에 다윈한테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은 너무 하고 너무 좋아 이거는. 새로운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를 타게 되죠. 비그로를 타고 그 여행을 5년간 갔다 오는데 5년이요? 무려 5년을. 왜냐면 남미의 끝까지 갔기 그렇죠. 때문에 난 못 타. 근데 다윈에겐 다행히도 배에 계속 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고 이제 배는 다니면서 측량을 하고 자기는 어딘가 내려서 계속 있다가 이제 이동할 때만 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실제로 육지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다윈은 남미에 탐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집해서 자신이 모아놓은 것들을 이제 계속 본국으로 보내요. 보내서 박제로 만들어 보내기도 하고 뭐 새로운 이제 화석도 찾아내고 그래서 다윈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그 유명한 과학자가 되긴 됐었어요. 그 탐험 여행 끝에 이제 남미를 다 돌아보고 남미를 떠나서 갔던 첫 번째 섬이 바로 갈라파고스였어요. 근데 갈라파고스에서도 이제 많은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특별한 것이 대륙과 동떨어진 섬이잖아요. 그래서 이 섬에서는 정말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괴상망측한 생명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새들을 핀치라는 새들을 네. 관찰을 하고 부리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 섬이 한 개가 아니었거든요. 네. 몇 개의 섬이 있는데 제도라 그러잖아요. 네. 그 새들은 전혀 모양이 달라서 다윈은 다른 종인 줄 알았어요. 다른 종류의 새인 줄 알았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갖고 와서 이걸 해부를 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같은 종인 거예요. 근데 핀치였구나. 같은 종인데 왜 이렇게 변화가 심하게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들어요.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워낙 이미 수많은 종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딱 평형을 균형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이 섬은 워낙 좁은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의 종인 새도 상황에 따라서 아주 급속하게 변화가 타타닥 일어나서 다양한 종류의 부리를 어떤 부리를 가진 새는 나무를 쪼기도 돼 있고 사실 이렇게 다르면은 딴 데서는 다른 종이거든요. 여긴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돌아와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돌아와서 고민이 되지, 이제. 예, 자신의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분석을 하고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이거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자신이 답을 찾은 것 같은데 함부로 이야기 서서히 답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답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불경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1836년에 돌아왔지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간되는 것은 1859년. 20년이 넘게 걸렸네요. 무려 한 25년 가까운 시간을 더 이제 보내야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과연 이것이 옳은 이론일까? 그리고 이걸 냈을 때에 자기한테 돌아올 엄청난 엄청나네. 공격과 비난, 이건 단순한 어떤 과학자로서의 공격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 위반하고 모든 사람이 믿고 있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고귀한 존재고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 깨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완벽한 납득을. 증거들을 얻어야 한다고 믿고 질문을 하고서 그걸 다 답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보강을 하는 데까지. 코페르니쿠스랑 비슷한 것 맞아요. 같네요.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열심히 관측하고 꼼꼼하게 기록해서 봤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낼 때 약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 거의 이제 인생의 말년까지 와서 병상에 누워서 그때서야 책을 집필하셨다고. 그래서 천체 회전에 관한 그 논문의 이름이 앞에가 레볼루션이잖아요. 천체 회전이란 말이 레볼루션인데 얼마나 놀라서 이것이 혁명이란 단어를 본인이 붙인 거예요? 아니 레볼루션은 원래 회전이라는 회전이라는 뜻을 뜻을 갖고 있어요. 아 레볼루션이 원래 회전이에요? 회전. 아 근데 그게 너무 혁명적이라서 혁명으로 바뀐 거구나. 회전이라는 것이 혁명인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추가로 그런 뜻을 갖게 돼요. 와. 이럴 때 보면 이 프로 하길 잘한 것 같아. 레볼루션이 원래 회전이었던 거 알았어. 코페르니쿠스가 하면서 하면 바로 이제 그래서 사실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 다윈이 하려는 얘기는 성경 정면으로 전체를 그냥 반박하는. 그 창세기 전체일 뿐만 아니라 그 인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체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일단 욕을 뭉태기로 먹었을 것 같은데요. 욕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왜냐면 진짜 뭐랄까 변을 안 당한 게 이상할 정도로 심지어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다윈의 와이프가 독실한 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말을 이제 안 해요. 위험해서.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해주자 아내가 굉장히 분노를.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남편을 이제 보호하고 싶기도 했겠죠. 생각도 하지 마라. 다윈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다윈이 남긴 기록을 보면 다윈이 그 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과정이 보이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서의 모순도 수없이 찾아내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세상에는 아담과 이브밖에 없었는데 이 둘은 아들을 둘 낳는데 딸도 없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자체에서도 수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음에 본인이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이렇게 진화에 대한 증거가 많은데 성경이 맞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느 시점엔 자기도 나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글도 써요. 확신에 찬. 네. 그럼 진화론이라는 거는 심플하게 무엇을 말하는 책인 걸까요, 결국?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보는 생물들이 변화한다는 걸 의미해요. 첫 번째로. 생물들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생물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뭐 신이 창조했든 그냥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 거야라고 믿고 있었죠. 네. 하지만 이제 진화론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은 끝없이 변화해가고 사실은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더 근본적인 생명체로부터 온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더 근본적인 것으로 더 계속 수렴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걸 끝까지 가져가면은 사실은 단 하나의 하나에서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는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 디자인을 하거나 누군가 명령을 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이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납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걸 집대성하여 쓴 책이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아주 고도의 전략을 쓰게 돼요. 이 책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은 과학의 고전이라니까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읽어보시려고 했던 분들은 이제 읽다가 엄청난 그 자기 환멸과 네?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책인데 시작 부분이 그래요. 시작 부분이. 그러니까 책의 시작 부분은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비둘기에 대한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어로도 나오는데 찾아보면 다 비둘기라고 돼 있거든요. 아, 다양한 비둘기들의 수많은 이름들이. 비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나는 종의 기원이라는 그 위대한 이론을 알고 싶은데 왜 비둘기 이야기만 이렇게 오래 하는 걸까? 이게 이제 당시 그 다윈이 살던 시대, 그 시대에는 비둘기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그렇고요, 고양이도 그렇고 그걸 잘 키워가지고 아주 독특한 형태로 만드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윈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은 이걸 봐라. 인간이 개입하여 특별한 결과를 얻고 싶을 때 비둘기를 가지고 이미 우리는 수많은 교배를 통해서 원하는 형질을 얻어왔다. 이미 그걸로 증명이 되고 있다 우리 주변. 하고 있지 않냐? 네. 우리는 진화를 벌써 시킨 해왔다. 거죠. 우리가 이걸 골라온 거죠. 우리도 혈통종들끼리 계속 했듯이. 아, 네.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한테 익숙한 이 비둘기라든가 이 강아지라든가 이런 교배시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지루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엔 근데 이게 당대에는 지루하지 않았대요. 아, 그럴 수도 비둘기 있겠네. 얘네 집에서도 비둘기 키우고 저기 집에서도 네. 비둘기 키우니까 심지어 출판사에서는 이 원고를 받은 다음에 이게 입다만한 원고인데 이 책을 다 출판하기보다 요 일장 앞쪽만. 요 비둘기 요 일장만 따로 내면 이거 대박이다. 대박 칠 거다. 아. 이거 우리 분리합시다. 네. 근데 이건 이제 다윈의 그 의도를 몰랐던 거고 아. 다윈은 이거는 사실 이걸 말하려고 쓴 건데 접근법이 굉장히 스무스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중간에 이 비둘기 얘기가 끝난 다음에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로 가는 전환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제가 보기엔 위대한 접속사가 나와요. 위대한 접속사. 하물며. 하물며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앞에 문장이 뭐냐 하면은 이처럼 우리 인간은 비둘기와 다른 동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교배를 통해서 개량해 왔다는 거예요. 개량해 왔다. 하물며 자연은 수많은 생명체의 경쟁을 통해서 이것들을 그 환경에 맞도록 계속 선택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연 선택이 거기서 나오는 그렇죠. 바로 인간이 해왔던 것을 이 자연 전체가 그 순간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존재들을 선택해왔고 이 생명종 전체를 바꿔왔다. 자연이. 네, 바로 이 얘기를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겠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할 것이다. 야,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25년이 걸렸구나. 야, 그런 책이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단순히 어떤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인간을 능멸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인간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린 거라서 문제가 된 거죠. 거북했을 수 있죠. 거북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어느 한순간에 정확히 모르지만 한 38억 년 전쯤에 지구에서 시작되어서 그 이후에 똑같은 시간 동안 진화해 온 거예요. 우리와 박테리아, 바이러스 할 거 없이 다 뭐가 그냥 다르냐. 다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이론에 충격을 받고 대단히 싫어했지만 근데 이 책이 너무나 완벽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영국의 과학자들 가운데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예요. 대략적으로는. 결국. 하지만 일반인들을 대거 진화론을 지지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사건이 이제 시작돼요. 그게 뭘까요? 어떤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오해될 수가 있냐면은 선택받는다는 것이 어떤 경쟁을 통해서 약육강식의 세상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생학 같은 것도 맞아, 어떻게 보면 바로 네, 그거죠. 강한 네, 것들만 네. 살아남고. 강한 것만 살아남고 또는 이걸 거꾸로 보면 살아남은 것은 왠지 강한 것이고 이걸 인간 사회로만 좁혀서 보면 가장 지금 우월한 백인들이야말로 살아남을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인종이고 아니면 유색 인종들은 지배를 받아야 될 그런 인종일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당시에 한참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해가던 빵만 유럽에게 아주 필요했던 열강. 어떤 사상이었을 수도 있던 그렇게 거예요. 쓰일 수도 있었겠어요. 다윈 자신은 알았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미리 우려했거나 우려했죠. 아 그런가요? 네. 악용될 수 있겠구나.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진화라는 단어를 초판본엔 쓰지 않아요. 에볼루션. 영어로 에볼루션인데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요. 그 에볼루션이 들어가야 되는 장소에다가 정확하게는 그 디센트 오브 모디피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수정을 통한 나아짐이랄까? 뭐 이 정도의 느낌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진화를 아주 완곡하게 풀었네요. 예, 완곡하게 네. 이것이 왜냐하면은 그 에볼루션이라는 말에는 무언가 더 좋아지는 듯한 느낌, 네. 뭔가 방향이 네. 있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다 보니 다음에 이게 또 한 단어로 착착 붙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단어로 귀착됐는데 후회하죠. 이걸 나중에 후회하고 뒤에는 쓰긴 쓰는데 계속 안타까워해요. 아, 여기에는 어떤 나아진다는 진보한다는 개념은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되게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인간과 다른 여타 동물들을 어떤 구분짓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항상 이런 문제를 접하면 과학자는 똑같을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정의부터 정의. 생각을 해야지만 이 질문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 정의가 여러 가지가 사실 있잖아요.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네. 작가님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과학자한테 물어보면 인간은 DNA에 있는 정보로 규정되는 그런 종이죠. 그러니까 종이란 건 별게 아니라 서로 번식이 되면 종이에요. 서로 이제 교미 적당한 단어가 그렇죠. 뭐 짝짓기. 예, 또. 짝짓 그렇죠. 네. 짝짓기. 그러니까 사실 종에 대한 정의는 그런 식으로 짝짓기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이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우리가 가진 DNA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른 종과는 DNA가 조금 다른데 그 다른 동물과 또 다른 동물은 또 DNA가 약간 다르죠? 김영하 선생님은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네. 인간이란 오랫동안 말씀 안 무엇인가.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니까 인간과 다른 종을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은 인간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쨌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확하게 뭐랄까 좀 이야기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인간이랑 모기도 다르지 않고 인간이랑 원숭이도 다르지 않지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야기라는 거는 생존에 필요한 정보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이거를 그냥 직설법으로 전달하면 잔소리가 돼서 듣기 싫어해요. 늑대 조심해라, 뭐 호랑이 조심해라 이런 거보다는 늑대와 호랑이에 관한 무서운 얘기를 애들한테 들려주면 옛날에 각인이 되는 거죠. 그때는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게 또 감정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정보로 듣는 것보다는 감정으로 우리가 들으면 몸이 반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전승하고 전파시키고 심지어 막 퍼져나가기까지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잘하는 어떤 인류가 살아남아요. 득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정확히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지점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냥 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과학 이론은 진화론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지금처럼 왜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할까? 네. 보통은 이런 질문은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바로 이제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존에 유리했을 거야. 바로 이게 진화론이 인간을 설명해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틀을 가지고 많은 것에 적용할 수 있어요. 김상훈 선생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어떻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는가. 이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왜 다른 음악이 아니고 그렇죠. 왜 다른 뮤지션이 아니고 여기에 적자가 되었느냐. 또 이런 그냥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남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BTS가 이렇게 글로벌한 대성공을 거둔 이유, 그들은 왜 달랐나? 그러니까 뭐 물론 대답이 저도 뭐 자연 선택처럼 변화하죠. 상황이 그때 달라지니까 달라지죠. 변화하는데 콘서트 2시간 반 동안 저희가 앞에서 몸 받쳐서 뭘 부르고 몸을 갈아 넣는 걸 보는 게 그것은 어떤 언어의 영역이 아닌 그렇죠. 기운에 정말 그런 게 있고 조금 더 진심이 하트 투 하트로 전해지는 느낌이 조금 더 그걸 강력하게 좀 받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과학적으로 분석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실은 알 설명할 수 수는 없을 없다.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그 모호함과 여백이 좋아요. 저는. 예. 사실 진화는 이유가 없거든요. 진화는 정말 그 매번 아주 무작위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그 변이는 대부분 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줘요. 우리가 DNA가 이상해지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네. 이따금씩 그것이 좋은 좋은 결과를 결과가.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선택되고 해서 더 번성하게 된다는 건데 이때 이 개체가 선택되는 이유는 그냥 무작위, 그냥 운이에요 다. 근데 사실은 이유는 별로 없고 이런 단순한 규칙만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라는 주제를 듣자마자 떠오른 인물이 있었다고. 사실 저는 그 질문에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고민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네.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물리학자의 그게 있으니까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물리학자가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 사실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사람들은 존경하는 과학자지 네. 사랑한다고 하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를 포함하여 저희 시대의 과학자들이 가장 사랑했던 물리학자는 리차드 파인만이거든요. Hello, Leonard. Do you like my bongos? If it disagrees with experiment, then we come. 파인만 하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이거죠. 파인만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어록이 있구나. 어록이 마지막 지구 멸망의 순간에 멸망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과학 이론이 딱 하나만 있다면 뭐냐? 그 파이만한테 물어봤대요, 누가. 그러니까 좀 극적으로 만들자면 좀비가 창궐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진짜 지구가 멸망 직전까지 간 거죠. 네. 생존자는 이 방 안에 있는 한 20명의 아이들 정도밖에 없고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나예요. 과학자인 나야. 이제 내가 뭔가를 누를 텐데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좀비는 다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한두 마디 하면 죽을 운명이 시간이 그렇죠, 없죠. 그렇죠. 시간이 없는 시간이 없어요. 한두 마디 이 몇 마디야말로 인류가 다시 문명을 시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어야 할 텐데 자 이런 상황에 처한 과학자라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극단적인. 이런 야. 거죠. 벌써 재밌잖아요. 이런 거죠. 네. 그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좀 전에. 혹시 완전히 죽었을지 모르니까 인공호흡을 해주겠니?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서로한테. 네, 서로에게. 사회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남의 생각합니다. 말을 들어줘라. 네. 그래서 정석영 작가님은 저는 한 가지만 말해야 된다면 이빨 잘 닦자고 할 것 같아요. 되게 영화스럽다. 예전에 그 강제수용소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빨 잘 닦고 의관을 깨끗이 한 사람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한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빨 날마다 밥 먹고 닦을 수 있으면 다른 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인만은 그 시점에 과학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은 사실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 한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답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 파인만은 아주 찐 물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찐이냐면은 다른 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정도의 물리학자예요. 네. 프린스턴 대학의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프린스턴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입학 시험에서 뭐 물리학 수학은 다 만점이었는데 국어 성적이 떨어지고 역사 성적이 떨어져서 입학을 시켜야 될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파인만은 자연과학은 이 자연에 있는 실제 사실들을 다루는 학문이고 누가 하나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 영어, 그러니까 국어란 것은 인간의 약속에 불과하다. 결국은 다 외우는 걸 텐데 여기에 나는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까처럼 우리가 사랑 얘기 같은 거 하고 있으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냥 사랑을 서로 정의할 수 생각하는 없으니까. 사랑이 다른데 이런 좀 무의미한 얘기를 왜 오래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명제가 없잖아요. 시작할 수 있는 명제가. 심지어는 그 철학에 대한 적대적 느낌도 있고 아, 적대적이에요? 철학에 대해서? 다 소용없다 이런 식의 생각. 사실 이런 모습이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의 제 모습이랑 비슷해요. 학창 시절의 제 생각도 이제 아직 짧은 생각일 때지만
이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주는 그 중압감이 되게 커요. 그렇겠죠.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 심오하고 이게 정말 내가 이걸 다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건 다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에서 도를 깨달으면 다른 거는 자동으로 다 이해할 거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 학문을 하다 보면은. 네. 근데 사실 정석영 작가님이 제가 알기로 철학을 네. 이렇게 메이저 하셨던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아, 철학 전공하셨나요? 근데 저는 철학을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졸업을 하지 않았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둬서 한 17세기, 18세기 정도 철학자들한테 머물러져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철학자이면서 물리학자고 수학자들이었어요. 저 시나리오 쓸 때 아까 물리학 법칙에 따라 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관성의 법칙 같은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세계. 그리고 이제 어떤 외력이 가해지죠. 외력이 가해지죠. 이걸 작용 네.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해볼까요? 사건이 가해지죠. 일어나면 갈등을 통해서 생겨나요. 그 다음엔 뭐 가속도의 법칙. 이제 자기 힘이 가해진 쪽으로 욕망이라고 할까요? 캐릭터와 욕망과 갈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 시나리오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에서 많은 걸 배우진 않았지만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말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비트겐슈타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게 물리학의 법칙인 것 같아요. 물리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죠. 비트겐슈타인. 그러게. 그 문장이 주는 그 함의가 네. 크기 때문에. 당시 사실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중심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었고요. 유럽의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만 해도 아주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요. 철학을 다 꿰뚫고 있었고 양자역학을 만든 하이젠베르크도 뮌헨이라는 도시에서는 피아니스트로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교양인들이 사실 물리학자였거든요. 당시에. 파인만은 정말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말도 막 하고 뭐 교양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심지어 교양에 적대적이기까지 한 그 자서전에 가까운 책이 바로 파인만 씨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바로 이 문장이 사실은 이 사람이 교양에 대한 그 적대감을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제목이 나오는 부분이 그 에피소드가 이제 파인만이 이제 프린스턴에 갔는데 대학원에 네. 입학한 첫날 그 학장이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네. 티타임을 같이 가져서 이 신입생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인데 누가 와가지고 저 파인만 씨 차를 드리려고 하는데 크림을 넣을까요? 아니면 레몬을 넣을까요? 물어봤대요. 자기는 한 번도 이제 차를 먹어본 적도 없고 차에 이걸 뭘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둘 다요. 그러자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 헤헤헤헤 웃었다고 나와요. 헤헤헤 웃고서 아이 파인만 씨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웃었다 그러는데 아무도 웃지 않잖아요. 전혀 안 웃긴데. 우리 차를 안 먹으니까 우리. 왜냐하면 크림이나 우유 같은 거에다가 레몬, 산을 섞으면 응고되나요? 응고돼서 침전돼요. 아 저희가 그런 또 절대로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유머인데 제가 이제 이 유머를 했을 때 아무도 웃지 않는 걸 언제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우리나라는 이게 안 통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도 섞어 먹어. 우리 다 넣잖아요. 다대기도 넣고 깍두기 국물도 넣고. 네.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단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걸 왜 섞어? 네. 이게 다 인간의 약속에 불과한 건데 알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른다고 무시한다거나 이제 그런 걸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권위를 싫어하고 하지만 이제 물리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였죠. 프린스턴에 가서 불과 한 1년 만에 벌써 이미 논문이 2편 있어요. 이미 벌써 그 국제전을 낸 논문이 2편 있고 지도 교수가 보기에는 충분히 발표할 만한 중요한 업적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봐라. 그 세미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거기 이제 학과의 유진 위그너라는 교수였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가 될 사람이에요. 머지않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어떤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듣기로는 아마 폰 노임만 교수님도 온다는 것 같던데. 그 노이만. 노이만. 폰 노임만? 그래서 폰 노임만은 게임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도 인정한 아마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폰 노임만을 꼽을 만한 그때 바짝 쫄았죠.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했더니 또 한 사람이 그 파울리 교수가 지금 우연히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예요. 네. 노벨상이 몇 명이야?
얼굴이 노랗게 이제 변을 가고 있는데 보통은 거의 세미나에 안 오시는 아인슈타인 교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끝판왕이 왔네요. 아, 진짜. 그때부터 이제 파인만은 사색이 돼가지고 준비를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발표하기 전에 자기가 발표할 내용들을 칠판에 막 쓰고 있는데 아인슈타인 교수가 들어온 거죠. 자네가 오늘 발표하는 학생인가? 여기 차가 준비돼 있다네. 차 어디 있지? 그래서 차가 저기 있습니다 하고서 가로치고 썼어요. 일단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했음. 야 재밌다. 농담도 잘하시죠. 농담도 잘하시네. 농담을 잘하시죠. 잘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최고급 과학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아직 21살이에요. 네. 파인만이. 만약에 남준 씨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앨범 발표하는 날. 첫 쇼케이스에 네, 그때 오셨으면 하는 존경하는 뮤지션은 누가 있을까요? 그때는 진짜 안 왔으면 좋겠고요. 안 왔으면 하는 사람. 안 왔으면 하는 제일 사람. 안 왔으면 하는 사람은 어. 아무래도 이제 제 어릴 적 히어로였던 그 이제 나스나 에미넴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이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이제 의사들은 첫 1년차 때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고 있을 때 작은 손전등이 이렇게 켜져요. 네. 그럼 지적사항을 쓰시는 거예요. 이 등이 들어왔다는 건 지적사항. 그럼 그 순간에 심장이 멎어요. 진짜. 또 얘기하다가 또 잠깐 불이 켜지면 또 지적사항. 근데 발표하는데 갑자기 불이 전부 다팍 이제 그건 그만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 깜빡깜빡 이렇게. 정서영 작가님은 자 본인의 신작 영화가 개봉을 해요. 제일 안 왔으면 하는 분은 누구예요? 저는 박찬욱 감독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미 박찬욱 감독 살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감독님과 관계없는 시나리오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첫날은 안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막 내릴 때쯤. 중간쯤 둘째 날 괜찮아요. 아예 안 오시면 또 서운하지 네, 않을까요? 맞아요. 사실 안 오시고 만약에 안 봐주신다면 제가 작품한 또 의미가 많이 사라지는데 둘째 날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게 유쾌하고 때로는 약간 멋있어 보이는 면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교육자로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또 반전 매력이. 그러네요. 이제 프린스턴에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브라질에 여행을 갔다 와요. 브라질에. 너무 좋은 거야, 브라질이. 그래서 브라질에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찰나에 칼텍이란 대학에서 제안이 온 거죠. 오퍼가 온 거죠. 그러니까 오자마자 안식년 보내줄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질에서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포르투갈어를 공부해서 가요. 진짜요? 그 교육자로서의 이 사람의 매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노벨상급 교수가 브라질로 안식년을 온 거야. 그래서 좀 강의를 좀 해달라 제발 여기 있을 때. 그래서 물론 좋다. 자기는 뭐 물리학 강의하는 거 즐거우니까 하겠다고. 그리고서 고민을 시작해요. 당연히 영어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야 영어로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 잘 못해요. 못하는데 막 떠듬떠듬 막 온갖 영어를 하는데도 자기는 영어를 아니까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듬떠듬 하더라도 포르투갈어로 하는 게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강의를 해요. 와.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영어 강의가 강제화돼 있어요.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왜 웃긴 거냐면은 교수도 순수 한국인이고 학생들도 다 순수 한국인인데 영어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역사 과목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그 영어로 강의해야 되거든요. 그 일정한 비율을 해서 예를 들면 고구려 was the biggest country of three kingdom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웃긴데? 일연 로드 삼국 유사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리고 일단 교수가 농담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아 진짜요? 영어 강의를 할 때 영어로 농담을 하면 아이들이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웃을 수가 없어. 네, 농담. 그리고 굉장히 강의는 굉장히 답답해져요. 맞아요. 유머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그럼요. 선생님 맞아요. 첫사랑 얘기가 항상 궁금하잖아요. 교수님 뭐 첫 키스 하신 얘기라든지 얼마나 이 친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 극작에서는 코믹 릴리프라는 기법이 있잖아요. 코믹 릴리프가 가장 긴장된 순간에 탁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네. 공포와 유머가 같이 갔을 때 무섭고 있는데 깜짝 놀라면서 웃음을 터뜨리면 긴장이 풀리잖아요. 네. 이런 것들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더라고요. 과연 시청자들은 몇 분까지 공포를 느끼면 좋아할까? 3분이 지나면 피곤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긴장을 시키려면 이완을 시켜주고 계속 이어지면 그거 정말 힘들죠. 네. 네. 김석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또 파인만 이론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된 영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1965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아.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네. 한 줄로 설명하자면은 와. 양자역학과 전자기학을 결합한 그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핵심 아이디어 하나만 이제 이야기하자면 양자역학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사실은 영화 컨택트에 나오는 그 컨택트요.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계에 막 외계인 떨어지고 막 소통하고 막. 네. 물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하나는 저희가 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뉴턴 역학의 방식이에요. 어떤 한 주어진 시간에 물체가 어떤 운동 상태에 있다면 어떤 원인이 제공되면 그 상태가 약간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중요한 게 어떤 원인과 결과죠. 우주가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고전역학인가요? 그렇죠. 이게 고전역학의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주는 전혀 다른 철학적 방식이에요. 목적론적 방식인데 자,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네. 손을 놓는 순간 쭉 떨어지잖아요. 이 물체는 왜 이렇게 가야만 할까?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목적을 수학적으로 쓸 수 있을까? 두 번째 방식을 제안한 사람은 해밀턴이라는 물리학자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새로운 물리량 알 필요 없는 걸 왜 얘기하세요? 물어봤잖아요 영화를.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어떤 물리량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이름만이라도. 옛다 이름. 이름은 이제 작용이라 그래요. 작용량이라 그러는데 작용량. 이 작용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모든 경로에 대해서. 놀랍게도 작용량이 가장 작은 그 경로가 실제 경로가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동등해요. 답이 같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외계인과 지구인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네.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 외계인들은 시제 감각이 없어요. 과거, 미래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해밀턴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거든요. 네. 모든 경로를 다 생각하는 식으로 우주를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보여요. 그래서 그 외계인들의 그 언어 문자가 원형이에요. 맞아요. 항상 원형에다가 뭐 새기는데 우리는 직선으로 쓰잖아요. 우리 이미 이 시간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문자 자체가 구로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없어. 문장에 시제가 없고 과거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미래가 뒤에 있기도 하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구에서 이 소통을 담당하던 언어학자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깨닫게 되자 자신도 미래가 보여요. 네. 그래서 자신도 과거가 보이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질문이 나오죠. 그 언어학자가 외계인에게 물어봐요. 미래를 다 알고 있는데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실제 자기도 딸의 죽음이 다 보여요. 네. 외계인이 아주 재밌는 답을 하죠. 미래는 물론 다 정해져 있고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미래가 실제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만 해. 라고 답을 해요.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론의 좀 다른 버전이죠.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그냥 이론으로 설명했으면 이 영화의 내용을 저는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딸이 그 영화 초반부에 딸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과거에 죽은 걸 회상하는 거라고 네. 보였지만 네. 그게 아니죠. 알고 보니 알고 보니까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과거 같아. 이 사람의 미래를 마음 아파서 따라가게 되죠. 맞아요. 되게 막 울고 그랬던 것 같은데. 딸이 비록 죽는다는 거 알았다 해도 나는 이 남자 사랑에 빠지고 또 마음이 아프고 맞아, 또 한 번 맞아, 딸이 맞아. 죽고 이 딸을 사랑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맞아요. 현재에도 있다는 맞아요. 게 영화를 보는 체험이 이론을 이해한 것과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파인만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네. 그 파인만 이전에 있던 양자역학은 딱 뉴턴의 철학을 쓰는 거죠. 파인만은 그렇게 보지 않고 양자역학도 역시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다 간 것들을 몽땅 모아서 다 더해보면 양자역학이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적 레벨에서도 두 가지 체계가 가능하다는 걸 보인 거예요. 양자역학 고전역학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에서도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 만약에 저 영화 속에서 외계인들처럼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미래를 보시겠어요? 저는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네. 우리는 모두 죽을 거죠. 어차피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고 가까운 미래는 알면 재미가 없다. 우리가 영화의 줄거리를 보고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결말을 알고 가지 않듯이 일단 재미가 없어서 볼 수가 없다. 우리 재미가 없다. 김성 교수님은 아까 신나서 얘기했지만 미래 보고 싶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볼 수 있다면 보시겠냐고요. 보면 돌아올 수가 없거든. 아니 그게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특혜 안 된다니까. 서비스. 나 이분들하고 못 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로. 타협이 안 돼요. 오면 이렇게 다 꼬여서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승영 근데 작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질문이 의미가 있나요? 극한 직업. 아니 MC가 이렇게 권위가 없어서야. 극한 직업. 네. 저요? 네. 예, 저는 빨리 할게요. 저는 과거를 보고 싶어요. 과거를. 네, 왜냐하면 저희는 사건을 보니까. 사건. 미래는 정답이네. 그 사람 속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싶어요. 와 진짜 뭔가 너무 멋있다. 오늘 이 얘기만 들어보면 파인만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무슨 냉혈한 같은 느낌이 약간 없지 않은데 사실 파인만은 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결국 사랑 얘기가 그럼요. 사랑 얘기가 나오죠. 파인만이 고등학교 때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고요. 알린이라는 여성인데 알린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제 MIT에 가서도 이제 계속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폐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이고. 그 폐결핵이 지금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때는 예, 저희 이제 어릴 때 크리스마스 세일도 많이 팔고 맞아요, 그랬지만 맞아요. 치명적인 병이고 그다음에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기도 해요. 당시로서는. 그리고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더 이상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접촉 자체가 위험한 상황인데 파인만은 그 주위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결혼을 하게 돼요. 물론 결혼을 다 반대했기 때문에 둘이 몰래 도망쳐가지고 병원에 격리돼 있었는데 병원을 옮긴다는 핑계로 잠깐 빼내서 이동하던 중에 가서 결혼을 약식으로 증인도 없어가지고 그 법원에 석이랑 뭐 사람 막 불러다가 즉석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을 해도 뭐 만날 수도 없는 거죠.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편지를 이제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그 로스알라모스에서 일을 할 때이기도 해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실험하던 얘기했잖아요. 네. 한참 그 실험을 하고 계산하고 하던 와중에 급히 연락이 오죠. 위급하다고 빨리 와보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알린이 이제 죽은 거죠. 이제 죽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돌아왔지만 워낙 지금 상황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죽음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계속 일을 하게 돼서 야 정말 독한 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쓴 편지가 있는데 네. 그 편지는 파인만이 죽은 이후에 그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돼요. 예. 그 편지에서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린에게 내 사랑 당신 정말 사랑해. 당신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단지 당신이 좋아해서 적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적으면 내 몸 안 구석구석까지 훈훈해지는 기분이 들어. 지난번에 당신한테 편지 쓰고는 정말 지독히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의 2해나 지나가긴 했지만 당신은 내가 어떤 성격인지 까다롭고 현실적이라는 거 이해해 주니까 봐주리라고 믿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야. 내가 미루기만 하고 못했던 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실도 전에도 내가 정말 잘해주었다는 사실도 이제는 알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내 아내는 죽고 없어도. 리치. 추신. 이 편지를 못 붙이더라도 너그러이 넘어가기를. 당신의 새 주소를 모르니까. 야, 물리학자도 사랑할 때는 이미 세상에 없는 줄 알면서도 이런 편지를 쓰네요. 당신의 새 주소를 아직 몰라. 지금 약간 그렇게 저만 느꼈나요? 촉촉하죠? 뭔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랑꾼이 이런 걸 썼다 그러면 쓸만하네 이런데 파인만 같은 사람이 이렇게 촉촉한 걸 썼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이 현존해야만 되는가? 현존하지 않고 그랬던 그 자체로 역사성을 갖는 것 같아요. 사랑 계속되는 현재가 맞네요. 네. 전 사랑이라는 건 사람들이 약간 블루투스처럼 동기화되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고통을 느끼면 나도 느껴지고 저 사람이 기쁠 땐 나도 기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인만 같은 사람은 자기한테 동기화되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린이 죽었을 때 그냥 쉽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동기화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깊이 슬펐을 것 같아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그 뒤에 결혼 안 했어요? 아니요 결혼 2번이나 하는데 네? 동기화되는 사람이었어. 블루투스가 잘 되네. 계속 신호가 잡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엔 사실 이 이후에 여성에 대한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뒤에 완전히 카사노바처럼 지내고요. 2번째 결혼은 금방 하다 깨지고 사실은 알린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거거든요. 바람둥이들의 변명이죠. 그래서 이제 요 스토리를 이제 끝내는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도 아름답게. 이제 마무리 아름답게 끝내보자면 파인만이 했던 이야기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고 썼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학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이 사람의 어록 중에 가장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어록이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는 결국은 그런 어록을 남겼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게 누구를 사랑하고 그런다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수많은 종교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이타적으로 살아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인만 이야기도 사랑으로. 네. 네. But I think of love as something strong and powerful. E prendersi carica degli altri.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에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저는 물리학에서는 가장 완벽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 생에서는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수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면 로봇처럼 똑같은 사람들만 존재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씩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고 특수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파인만은 딱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걸로 인해서 불완전함을 또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나 자신의 인생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꼭 그때쯤 되면 이런 거 계산하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산타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속도 같은 거요. 저 몇 번 해봤어요 계산. 그래서 며칠 걸린다고 하시나요? 아 며칠 속도가 중요하죠. 속도가 중요하죠. 하룻밤 안에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빛의 속도보다 얼마나 빠르냐 뭐 이 정도가 이것도 되겠죠. 애매한 것이 하룻밤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시차를 잘 시차가 이용하면 있어요. 썸머타임 낮이랑 사는 시간이. 여기는 밤이고 여긴 낮이고 이러니까. 48시간까지 가능하거든요. 와. 지구가 도니까. 그러네요. 사실 가만히 있어도 24시간은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추산을 해봐야 되는데 네. 네. 아니 일이 별로 없어요? 아니 뭐 그런 걸 계산을. 이 계산은 얼마 걸리지도 않거든요. 아 그래요? 간단한 계산이라잖아요. 어렵지 않은 것이 지구 반지름이 6,400km인 것만 알면 돼요. 산타의 속도 V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거든요.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의 시간이 있어요. 시차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리를 구하면 돼요. 물이 70%이기 때문에 이 중에 0.3, 30%가 육지예요. 구의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이에요. R은 지구 반지름이거든요. 6,400km니까 6.4 곱하기 13승이죠. 그러니까 4승 정도 하죠. A는 14승이에요. 23승을 2분의 1승이니까 A는 전체 길이잖아요. 이걸 이제 분모해 두면 돼요. 그러면은 5,000이죠. 대략 이 숫자가 나올 텐데 됐죠? 네, 됐죠? 쉽네. 쉽잖아요. 쉽네요. 되게 쉽네. 요즘에는 이 비번 누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내 얘기 듣고야. 어려운 게 포함해야 비번을 돼. 누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가는 거는 쉬운데. 아까 얘기했잖아. 비번이 힘든 왜냐면 거예요. 어떤 개는 별표부터 시작하고 어떤 건 우물정자도 있어요. 이러면은 전부 다 파악해야지. 잘못 눌러서 네. 다시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빛의 속도로 누르면 또 작동을 안 해. 그렇잖아요. 천천히 누르시고. 리스폰스 타임이 인식할 있죠. 수 있게.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꼭 계산해 보셨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자면 크리스마스를 챙기시냐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챙기세요? 근데 챙긴다는 게 무슨 아 뭐 예를 들면 트리도 만들고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뭐, 것도 걸어놓고 뭐 가족들하고 네, 뭐 이런 거 하고. 저희 만들어요. 저희는 트리 만들어요. 만들어요? 트리 만들어요. 저희 집은 제가 해요. 제가 사실 크리스마스를 가장 기다리는 사람인지도 몰라서 진짜요? 너무 좋아해요. 로맨티스트시라니까요. 아무튼 이 기적이라는 주제를 들은 한 분께서는 기적 같은 건 있을 수 있어도 기적은 없다라고 또 주장을 하셨는데 아마 누구실지 예상이 가지만 우리가 모두 아는 혹시 바로 그분. 박사님 아니세요? 신 박사님이시군요. 전가요? 혹시 누가 기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처음 이거 들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기적이 뭔가요? 이건 이제 아마 저희 똑같이 한 저도 질문인데 그렇게 질문했어요. 기적이 뭔가요? 그래서 기적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건가요? 초자연적인 현상이냐?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실수거나 착시거나. 놀랍지 않네요. 네. 그러면 기적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제 가능한 기적이란 거는 자연 법칙을 깨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너무 작은 거. 너무 작은 거.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연속적으로 한 5번을 계속 1등을 할 확률. 물론 확률은 대단히 적지만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그 알쓸인잡 공식 맹렬한 김성호 교수님 얘기를 들어봤어요. 예. 근데 저도 사실 비슷한 질문이 처음에 들었어요. 기적이라고 할 때 어떤 종류의 기적인가? 그렇죠. 또 기적을 무엇으로 정의하는 아니 이 메커니즘을 저도 닮아갈 것 같아요. 커피가 뭐지? 어디까지를 커피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어디까지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죠. 맞아요. 로또가 복권이 3번 될 때, 4번 될 때, 5번 될 때 그중에 어디서부터 기적이라고 우리가 부를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사람들이 이제 구전으로 전파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기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주로 종교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 신의 힘을 알려줘야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서 우리를
우리 종교를 믿어줘야 되고 인간들이 이러니까.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처음에는 옛날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의 기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서점에 가서 기적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요즘에 현대 기적이란 무엇인가? 기적의 아니 검색 방법도 꼭 서점을 가서 검색을 하셔야 보통 돼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인스타에서 기적을 썼어야 되나? 기적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요즘의 기적은 이런 거예요. 기적의 공부법, 기적의 계산법, 그렇구나. 진짜 기적의 그러네. 영문법. 모모의 기적이 아니라 네. 기적의 뭐뭐. 뭐 하나의 수식어로 네. 선행하는 수식어로 그렇죠. 붙는 거네요. 서점에서는 이제 그런 거 찾으실 수 있고요. 뭐 SNS나 이런 데서 기적을 검색하시면 미라클 모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기적, 500일 그렇죠. 다이어트의 기적. 네. 그런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이 의미가 변한 걸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옛날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네. 요즘은 우리 누구나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잖아요.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면 미라클. 오늘 미라클, 오늘 미라클 모닝인 거예요. 기적이라는 의미가 되게 더 개인적으로 되고 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처럼 바뀐 것 같아서. 특이한 시상식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프리츠커상 뭐 이런 것처럼 혹시 좀 특이한 시상식 저희 물리학계에도 물리학계라기보다는 이제 과학계에 유명한 이그 노벨상이라고 있어요. 이그 노벨. 무슨 뜻일까요? 노블이라는 게 이게 뭐 명예로운 뭐 이런 뜻이니까 이그 노블은 그 반대 말이죠. 명예롭지 않은. 재미있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한 저널의 편집자가 그냥 재미로 장난으로 만들어서 이 상의 목적은 절대 재현되어서도 안 되고 재현할 수도 없는 그런 연구 업적에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기상천외할 수도 있고. 네네, 황당한 연구들. 근데 전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약간 이미 약간 그 질감 자체가 이미 이그 비아냥거리고 노블, 있어. 이그 노블상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옛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황당무계한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 맥주 거품이 사라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지수함수로 사라지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실험을 빠르게 사라지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뭐 네. 있었고 커피 잔에 커피를 네. 채우고 걸어갈 때 많이 흘리지 않게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굉장히 연구도 있었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약간 리빙 센스에 나와야 될 것 같은 리빙 센스. 수량에 차이가 네. 그 연구 수상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맞아요, 한국 사람이어서 네. 커피. 네, 네, 맞아요. 네. It's about how much coffee you can drink. Fluid Dynamics Prize. 이제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상 중에 하나는 그 개구리를 공중 부양시킨 실험을 했는데 그건 좀 궁금하긴 한데. 개구리가 떴나요? 왜 개구리지?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 같은 경우 그 자석이 충분히 강해지면 밀어낼 수 있거든요. 자석으로 개구리를 띄우겠다 이거예요? 띄운 거죠. 실제로 띄웠어요. 띄웠어요? 띄웠어요? 그러니까 대신 강한 자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그러니까 개구리가 떴냐고. 죽은 개구리죠. 죽은 개구리. 그러니까 죽은 개구리도 떴어요? 떴죠. 그래서 떠서 사진을 찍어서 빅뉴스인데 이건 진짜. 아니 솔직히 신기한데요? 아니 다 놀랐잖아요. For using magnets to levitate a frog. 인간도 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도 띄울 수 충분히 있어요. 강하면. 재밌는데요? 네, 자석만 강해서 그 자석에 밀어내는 힘이 그 물질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중력보다 강하면 근데 모두 알고 있어요. 물리학자는. 네. 자석을 대면 밀어낼 거라는 것도 알고 그걸 있지만 굳이. 그걸 보인 거죠. 해보겠다는 거였거든요. 덕분에 저희는 처음 알았어요. 오, 나도- 개구리가 반자성체인지. 굉장히 가치 있는 연구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론을 실제로 보여준 거니까. 근데 사실 이 저자들이 또 대단한 것이 결국 이 논문을 쓴 사람은 나중에 노벨상을 받아요. 아 그래요? 안드레이 가엠이라 그래서
이분이 참 재밌는 사람인데 모여서 항상 우리가 유머롭게 재미있게 흥미로운 그런 연구를 떠들어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바보 같은 것들을 할 때만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저희 이 창작 업계도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냥 미친 척하고 해보는데요 하는데 거기서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그래요. 네. Every winner has done something that first makes people laugh, then think. 저는 사실 이 이그 노벨상의 그 시상식이 정말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행사 자체를 하나의 축제 같이 진행을 해요. 재밌게. 그래서 저도 그거 본 적이 있어요. 1시간 좀 더 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거든요. 되게 위트 있는 시상식이구나. 일단 이 시상식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고 하버드 대학의 큰 홀, 굉장히 큰 홀에서 샌더스 홀인가? 큰 홀에서 하고 전 과정이 완전히 유머로 꽉 차 있는데 여기 그 참석자들의 노벨상 수상자가 수두룩하게 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하버드니까 하버드, MIT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작될 때에도 사람들이 막 종이 비행기를 던져서 앞에 나온 사람에 맞추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낭만적이네. 단상이 종이 비행기로 꽉 차면은 노벨상 물리학상 수상자인 로이 글라우버가 그걸 청소해줘요. 이렇게 이제 청소 복장으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다음에 이제 수상자들이 물론 다 오지 않지 반도 안 올 텐데 발표를 하잖아요. 자기 연구 결과를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중간 중간에 한 7살이나 6살쯤 된 여자 아이가 나와요. 걔가 이제 스위티 푸인데 달콤한 똥. 그래서 한참 발표하고 있는데 옆에 딱 와가지고 꼬마애가 Please stop. I'm bored. 그만 좀 해라. 듣기 싫어 죽겠네. 나 지루해 죽겠어 그러는 거죠. I measure good weight and cup. I measure again. Oh. I'm bored. Please stop. Thank you. 다음에 상금은 그렇게 10조 달러인 적이 있었어요. 10조. 진짜 달러를 주는데 10조 짐바브웨 달러인데 그런 식으로 5,000원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짐바브웨 달러로 준 적도 있고 계란을 못 산다 들었는데 순금을 준 적도 있어요. 순금 한 변의 길이가 1나노미터인 금가루네, 금가루. 그거는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죠. 주고 받은 건 사실은 있고. 쉽지 않아요 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밌게 하는 거죠. 여기서 미래는 과연 어떤 미래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미래의 변화가 이제 올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걸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현재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것이 다 과학기술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의 대부분은 산업혁명 이후의 그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얘기 나오면 무조건 과학기술. 아마 우리가 오늘 여기 갈다에 온 것도 그렇죠. 미래가 바로 이 과학과 연결되기 때문에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이 상황에서 주도하는 과학자나 기술자 이야기를 또 하는 것보다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해보자고 저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접근을 오늘? 좀 다르게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오고 특히 그 변화가 우리한테 과연 좋은 것일지 나쁜 것일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기술의 변화의 미래가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가 다 있는데 아마 최근에 우리가 직접 느끼고 있는 그런 디스토피아 가까운 미래에 올 수 있는 디스토피아 중에 하나가 아마 인공지능에 의한 이제 직업을 많이 잃거나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가 사라지거나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에게 우리는 과연 그런 미래를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 사람이 미술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미술가? 그래서 그 마르시엘 듀샹이라는 이분의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은 그 남자 소변기예요. 그걸 샘이란 작품이죠. 갖다 놓고 이것이 미술 작품이다라고 주장을 한 바로 그것이 이분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과학기술의 미래에 우리 인류를 구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188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술가니까 이 시기의 미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역사적으로는 이 시기가 19세기가 아카데미즘이라 그래서 그 보면 아주 그냥 사진 같은 그림들을 그릴 때예요. 아, 예. 정말 네네. 그 신화적인 네네. 그림이나 그냥 너무나 매끈하고 아름다운 그림들, 그 거대한 그 역사적인 상황을 그린 그림들이나 이런 그림들이 유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즈음에 이제 과학기술이 미술계에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뭐냐면은 사진기의 발명이죠. 사진기의 발명. 19세기 초만 해도 이게 노출을 굉장히 한참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필름이 문제인데 결국은 필름이 지금처럼 좋은 필름이 없었기 때문에 8시간 노출을 했다는데 많이 하셨네. 8시간의 노출이 사람은 못 찍겠는데요. 네, 사람 못 찍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풍경을 찍었겠죠. 안 움직이는 것만 찍히는구나. 여기서 이제 이거를 10분으로 줄일 수 있었던 기술적 진보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저희가 오늘날 사진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게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게를 사진의 아버지. 그래서 노출 시간을 10분으로 줄이는데 이제 근데 여전히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찍기는 그래서 진짜로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시점은 1초가 되는 순간인데 착각 찍는 순간 그게 코닥이에요. 코닥. 그게 이제 19세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기의 변화가 오자 이걸 보고 있는 화가들의 마음은 일단 사진기가 보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 화가들한테도 굉장히 충격이었던 그렇겠죠.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진기에 와서 닿은 빛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빛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망막에 떨어진 빛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상주의예요. 그러니까 인상파라는 것은 바로 빛을 그리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순간에 지금 바로 내 망막에 떨어진 빛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술을 바꾸는 거죠. 아 선생님 오늘 얘기 재밌어요. 또 한 가지 변화는 이제는 사진기는 정말 내가 이 한 장면을 놓고도 찰칵 순식간에 한 10장을 막 찍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전 같으면 어떤 역사적 장면이라 그러면 딱 그 스테레오 타입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는 하나의 장면을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이걸 한꺼번에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입체파예요. 입체파의 피카소의 그림은 그 아비뇽의 처녀들은 그렇죠. 그 각도가 다양한 처녀들을 다시점이라고. 다시점에서 본 거를 한꺼번에 그렸기 때문에 괴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막 미술에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사실 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답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죠. 화가들보다 기계가 더 잘 그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렇죠. 일단은 지금 사진기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세상에 대한 이해를 그림에 그리고 있으나 모두가 마음 한켠이 불안한 거죠. 마치 인공지능을 보면서 인공지능이 글을 쓰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작가들이 느낄 어떤 감정? 그 화가들은 그때 이미 인공지능이 개발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것에 대한 답은 뭘까? 미술을 그만둬야 되나? 이제는 다 사진기가 그리면 되나? 그것에 대한 중요한 답을 준 사람이 저는 바로 이 마르시안 뒤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그렇군요. 아주 전개가 아주 물 흘러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분은 사실 그림을 그릴 때가 이제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0년대 그때라서 한참 입체파가 막 뜰 때예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이 뒤샹도 입체파를 그려야겠다. 근데 그때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죠. 역시 우리 RM은 벌써 이름을 바로 계단을 내려. 왜냐면 18년에 국현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 봤었어요. 시리즈 중에 그 하나가 왔어서 제가 봤던 기억. 물론 입체파 그림이라고 했지만 이게 입체파도 좀 다른 게
입체파는 일단 당시 다시점을 그리는 거였는데 이거는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을 이렇게 연속 사진을 착착 찍어서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입체파긴 한데 뭔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영상을 평면으로 구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출품을 하는데 입체파 화가들이 이걸 보더니 이거는 입체파가 아니야. 많이 부족한데. 뭔가 우리랑 많이 달라. 부족해.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자를 순 없고 이렇게 압력을 가해요. 이거를 좀 처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뒷시장이 팡 터져가지고 이거 그림 안 걸어.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아모리 쇼. 네. 그러니까 그게 미국 사람들에게 유럽의 선진 예술을 보여주는 그렇게 기획된 거예요. 무슨 박람회 같은 그런 게. 근데 지금은 미국이 중심이 됐으니까. 그렇지 뭐. 네, 초기엔 그런 거였죠. 여기에 아까 그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를 출품을 했는데 유럽에서의 그 싸늘한 반응과는 달리 미국 사람들은 열광을 한 거죠. 이거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이거 진짜 훌륭한 이거야말로 새로운 미술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뒷시장이 역사에 남을 이제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 자기 동생에게 편지를 하나 쓰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내가 파리에다가 뭐 물건을 몇 개 두고 왔는데 그 물건이 바로 요 자전거 바퀴 자전거 휠하고 이 병을 걸어두는 거꾸로 이렇게 담아두는 마에가만 있죠 이렇게. 이 두 개를 딱 찍으면서 동생한테 편지에다가 자 내가 이것을 지금부터 레디메이드로 만들려고 한다. 레디메이드라는 것은 당시 미국에서는 그 기성복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옷은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공장형의 의류 제조 기법이 나오면서 대규모로 옷을 찍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 레디메이드라고. 그러니까 이건 대량으로 찍었다는 뜻인데 공장에서 레디메이드로 만들려고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내 이름을 서명해 주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마르셀 듀샹이니까 그 이름을 써달라는 거예요. 동생 보고 자기 이름을 서명하게 하라고 했다는 그것이 게 예술 문제적인 작품이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암시를 주는 건데 아주 역사적인 그런 편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많은 현대 미술가들은 예를 들어 뭐 유럽의 작가가 한국에서 전시를 할 때 한국으로 작품을 보내지도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안 보내요? 작품 지시서를 보내는데 이렇게 만들어라고만 하죠. 그 비엔날레 규격을 보내주면 그걸 보고 만들면서 계속 그 소통을 해요. 이렇게 맞나? 그래서 그 완성이 되면 그게 작품을 전시하게 되는 셈인데. 뭐 3D 프린팅이래 그죠? 그렇죠. 그때 작가가 한 것은 이 종이를 한 장 보낸 거죠. 많은 전시가 그런데요. 사실 이 뒷샹의 이 행위가 바로 현대 미술의 그런 현대 미술의 시초가 된 것이죠. 근데 안타깝지만 동생의 답장이 뭐였냐면은 오빠 이거 다 치워서 없어. 아이고. 오빠 말을 듣고 가봤는데 다 버렸어. 그래서 새로운 미술이 탄생할 수 있었으나 이때 탄생 못해요. 우리는 조금 더 현대 미술의 탄생 기다려야 하는데 실제로 첫 번째로 작품을 낸 때는 1916년이었고 바로 이것 타자기 덮개거든요. 언더우드라고 타자기를 덮어두는 그 덮개인데 이거를 출품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출품을 하고도 저 출입구 옆에 그냥 갖다 놨대요. 아무 설명도 없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렇죠. 끝난 거예요, 이러고. 작품인지를 모르고. 작품인지 모르고. 지금 우리가 가끔 뭐 미술관에 가서 겪는 그런 일이죠. 이건 작품일까 아니면 그냥 갖다 놓은 의자일까 소품일까. 그렇죠. 그래서 듀샹이 이제 이건 안 되겠다. 뭔가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면 자신의 이런 노력들이 행위들이 예술로 인정받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고를 이제 치게 됩니다. 1917년 4월 10일인데 4월 10일부터 시작된 전시회. 그렇죠. 그때 그 전시회에다가 요 남성 화장실에 쓰이는 소변기를 이걸 공식적으로 출품을 해요. 그래서 이걸 사다가 $6에 샀다고 돼 있는데 $6로 돈을 들고 사다가 여기다가 이제 사인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여기 리처드 무트라고 자기 이름을 속이고 이걸 제출하죠.
RM이라고 크게 써 있는데. 그러네. 그러네요. RM 뮤티라고. 그러네요. 바로 오늘을 위하여 이게 준비된 거구나. 이런 큰 플랜이 이 전시회는 더군다나 이제 유럽에서 항상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런 권위를 다 무시하고 그 심사도 없고 상도 주지 않는 모든 사람이 돈을 얼마 내면 2개씩 출품할 수 있는 그런 모토를 내걸고 있는 그런 전시였거든요. 그래서 전시 제목이 앙대팡당 그 독립미술가 협회라고 해서 약간 독립된 그거를 미술가라고 따라한 그래서 이거를 취품을 하자 아무리 급진적인 미술을 표방하는 단체였지만 야 이거는 이게 무슨 작품이냐. 이거는 너무하다. 그래서 긴급 회의를 열게 돼요. 회의를 열어서 결국은 이거를 이제 전시 불가 판정을 내리는데 그때 이제 뭐 이유를 사유를 달아요. 뭐 사유도 제 셈은 본래의 자리에 있으면 매우 유용한 물건이겠지만 미술 전시회는 그 본래의 자리가 아니며 어떤 정의에 의해서도 그것은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없다. 정말 자신 있죠? 어떤 정의에 의해서도. 근데 그 협회에서 썼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게 실은 이게 인간이 더러움과 혐오 이런 걸 할 때 그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를 느껴요. 그러니까 침이 입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밖에 나오면 혐오스럽죠.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있을 때는 소화도 시켜주고 뭐 목도 축여주고 다 좋은데 뱉거나 나오면 문제잖아요. 근데 저걸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거는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변기는 화장실에 있어야 되는데 미술관에 와 있는 거잖아요. 안 괜찮은 거죠. 혐오스러운 물건이 되는 거죠. 뒷시장이 그걸 흔든 거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 태생이라고 하셔서 프랑스의 배관 시설이 당시엔 굉장히 안 좋았는데 미국의 배관 시설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1910년도 초반에는 좀 훌륭해서 거기에서 어떤 그 아름다움을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글을 봤었어요. 전혀 몰랐던 일리가 있는. 그래서 사실은 그 샘 작품도 원래 처음부터 다 설계하고 했다기보다는 나름 거기 그 예를 들면 그 뭐라 그러죠? 브로셔 같은데 이 변기의 아름다운 곡선과 그런 걸 위주로 감상하세요라는 나름의 가이드가 있었는데 그게 논란이 되고 제명이 되고 나서 아이디어를 메이크업한 것 같다라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야, 박사님 한 분 더 나셨네. 깜짝 놀랐어요. 역시 미술로 오니까 바로 날아다니는. 듀샹도 인간 아닌가. 그래서 일단 맨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 이것은 예술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근데 사실 이 마지막 문장 이것이 바로 뒷시장이 노린 거죠. 그렇죠. 예술 작품이란 무엇인가? 당신들이 예술 작품의 정의를 안다고 이런 판단을 내렸지만 나는 이게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떡할래? 이제 이렇게 사실 본인이 만들지조차 않고 서명만 돈 주고 사와서 서명은 한 거죠. 가명으로 그것도 한 거죠. 그 순간 이것이 예술품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저도 이제 예술품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제 이름 이니셜을 S, W, 킴이라고 쓰면 자 이건 이제 30억짜리 레디메이드 예술품이 된 겁니다. 30억에 사야겠지만 누군가 사기만 하면 그러니까 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기만 하면 돼. 한 명만 잡으면 돼요. 근데 교수님 궁금한 건 뒷시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니까 뭔가 논쟁거리를 제공하겠다? 뭐 예술은 무엇인가? 비싼 소리예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당대에 저런 논쟁이 벌어지자 이게 크게 뉴스화돼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전시를 표방하는 이 전시회에서 무언가를 예술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거를 거부했다는 것이 뉴스가 되고 과연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그렇죠. 이제 중요한 질문을 나올 수밖에 없죠. 던지게 된 거죠. 듀샹은 이제 곧 미술계를 떠납니다. 이 사람은 회화를 거부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위에 그리는 또는 캔버스 위에 그리는 그림을 이제 안 그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진기 때문에 야기된 현대 미술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하나는 망막을 기쁘게 하는 미술이었다는 표현을 써요. 망막을 기쁘게 하는. 원래 미술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던 것이었는데 단순히 어떤 대상을 봐서 즉각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그런 기쁨, 이미지만의 기쁨을 추구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그림에 있던 이야기, 의미를 잊어버렸다. 나는 다시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것을 컵을 다시 주시면 놀라운 작품이 되었어요. 네, 이게 작품이 점점 더 놀라운 작품이 되고 있어요. 연기를 그렸으니까. 네. 물도 담겨 있네요. 여기. 네. 이제 자선 경매에 나오고. 네, 이건 정말 나오겠네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컵을, 그러니까 레디메이드죠 이것도 기성품인 컵을 돈 주고 사온 건데 예술품으로 만든 것은 제가 이것을 예술품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고 결국 예술품으로 만드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이 상상으로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술이라고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간보다 더 일을 잘하는 작업을 잘하는 기계들이 나올 텐데 우리는 그 기계와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나는 기계랑 경쟁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사진기가 나왔지만 여전히 미술가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사진이 찍은 것은 그냥 사진이라고 해버리고 인간이 한 것은 예술이라고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30억이라고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즉 인간의 의미 부여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궤변 같지만 궤변이 아닌 것이 자 우리는 올림픽 때 100m 달리기를 보면서 열광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은 지금 이 인공지능의 기계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 인간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기계를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과 자동차가 동시에 뛰면 분명 인간이 질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기계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자동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까?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고 인간은 인간끼리 뛸게 이 안에서 100m를 그은 다음에 100m를 누가 더 빨리 뛰었는지를 가지고 상을 주겠어. 그러면 누가 이걸 보고서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쓴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거야. 그 사람들은 올림픽의 승자고 우리는 그들에게 평생 연금을 줄 거고 국가의 위상을 높인 사람으로서 언론에 나올 거고 그렇게 하기로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기계와 살면서 기계와 경쟁을 해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의미 부여로 인간이 한 일에 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기계와 경쟁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과 로봇과의 경쟁을 생각하면 미래에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로봇들이. 근데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와 있죠. 이미 와 있어서 이미 일자리를 많이 빼앗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네, 실은 안 보이는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들은 업체들이 빠르게 이제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 슈퍼마켓에 가면 다 그걸로 계산하세요. 체크아웃을. 키오스크. 그리고 딱 2라인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번 어떤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제가 화장실 근처에서. 이거 자꾸 많아져서 굉장히 걱정이다. 올해도 이게 몇 명 나갔는데 이거 이러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래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챗봇 같은 거 있잖아요.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미국 같은 데서는 그것도 옛날에는 사람이 하던 일인데 어느 순간 이제 기계들이 대신하고 제가 들은 얘기가 미국의 어떤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챗봇 같은 인공지능 봇이 있어야만 첨단 기업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중에는 사장님이 그걸 대신하고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일부러 굉장히 건조하고 로봇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적이 있어요. 인간이 로봇을 흉내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다. 그다음에 옛날에 볼링장 가면은요 누가 앉아서 계산해줬어요. 이렇게 스트라이크 해주는 분이 계셨어요. 이거 세운 사람도 있었어요. 뒤에서. 그랬어요? 맞아요. 사람이 세웠어요? 얼마나 옛날 얘기죠 지금? 진짜요? 맞아요. 옛날 거 보면
정말 진짜 충격과 공포네요. 근데 볼링장도 벌써 한 20년 전에 사람이 없어졌고 그런 걸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술에서는 그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의미 부여를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과연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좀 그 의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거리라는 개념과 일자리의 개념을 좀 바꿔서 생각하자는 거죠. 네. 만약에 누군가가 그 필요한 것을 사는 돈을 누가 준다면 내가 시급을 다투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림을 일조할 수 있을 테고 그래 이런 일거리는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가 찬란한 문화라고 했던 그리스가 됐든 로마가 됐든 그들의 시민은 이미 노예들이 기본 일들을 다 해버렸어요. 아 그렇죠. 시민들은 인간다운 활동을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노예제도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때가 되지 않나. 근데 문제 그러지 못하는 건 경제적인 것이 안 갖춰지니까 일자리라는 것이 없어지니까 자꾸 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 이번 일자리와 일거리의 문제는 결국 소득의 분배를 우리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답은 그런 기계가 도입돼서 얻어진 이익이 있죠. 사람들을 잘라서 얻어진 이익을 그 잘린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요새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그렇죠. 로봇세 이런 로봇세 건데 이런 거. 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잘하기만 하면 진짜 우리가 꿈만 꾸던 네. 진짜 기계는 일하고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진짜 유토피아가 올 수도 있는 지점까지 온 거예요.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네. 뒷장 얘기하다가 보니까 뭐 인공지능 미래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김영하 작가님 소설 작별 인사가 최근에 인공지능 고도의 인공지능과 인간이 같이 살다가 뭔가 뭐 트러블이 벌어지는 뭐 그런 얘기. 저는 이제 강인공지능이 굉장히 강력해진 그런 세상에 인간과 로봇이 구별되지 않는 단계의 세상에서 겪는 어떤 소년이 겪는 일을 그린 거고요. 실은 묻는 거죠, 사람들에게. 과연 인간을 어디까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근데 인간보다 더 인간처럼 행동하고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너는 이제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또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 인간이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는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인간의 범주를 넓혀왔거든요. 예전에는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여성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걸 점점 넓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앞으로 우리가 어디까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권리가 있는 존재로.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디까지 그 권리를 인정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동물 학대는 죄잖아요, 이제. 그 로봇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보스턴 그 다이내믹스인가요? 거기서도 보면 그냥 네 발로 걸어다니는 로봇을 시험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발로 찼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불쾌했죠. 개처럼 생겼으니까 왜 발로 차냐 그러는데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 있죠. 로봇 청소기에 눈을 붙입니다. 스티커로. 타요처럼. 눈을 붙인 다음 간단한 인공지능으로 말하는 기능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녁에 이제 혼자 집에 들어가요. 밤에 들어가면 걔가 탁 움직이면서 왜 이제 와? 밥은 먹었어? 뭐 이렇게 맨날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이 메이는데요? 목이 메이고 듣기만 해도 그냥 울컥하네요. 아니 안 먹었어. 찜닭 시켜줘. 아니 사실은 미리 어디 말하지 어떤 시켜놓고 민족으로 시키는 거죠. 그렇게 말만 하시면 했으면 시켜놓고. 어떡해.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 2년 그 로봇 청소기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저희 침대 옆으로 와서 얼른 일어나 나가야지. 편히 먹어. 나무 뒷정리 내가 할 테니까. 그래. 뭐 이러고. 근데 그러면 3년 정도 지났을 때 과연 우리가 그거를 그냥 갖다 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3년 아니고 3달이면 3달이면 벌써 막 이렇게 슬퍼지고 반려 로봇처럼 이제 그런 또. 근데 저는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뭐 연봉을 몇 억씩 받아도 돼도 근데 난 영화 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 재미 때문에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렇죠.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왜? 그냥 어린이 대공원 가야 되는 줄 알았어. 무조건 놀러. 아 이게 다시 또 논다는 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또 정해야 되네. 자, 우리 그 뒷시장 얘기하다가 뒷시장을 하다가. 뒷시장 얘기하다가 뭐 인공지능 미래에 대한 얘기 지금 현재 얘기 나왔는데 당시 미술계조차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인정하지 못했던 뒷시장의 작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뒤샹의 이 예술품은 이 변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자기가 그 작품을 대하는 행동, 이 작품을 옹호하는 이런 행동까지가 다 연결돼 있어서 약간 그것까지가 한편의 행위 예술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 혁명을 다 지켜본 이제 곰브리치, 네네. 서양 미술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 책을 보면 처음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미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술가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혁명을 보고 내린 결론이죠. 이 미술이 무엇인가? 예술이 무엇인가? 이건 이상한 질문이고 하지만 예술가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물건을 미술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와. 이상 시인의 이 시가 무슨 상대성 이론과 물리학에 대한 시라고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상은 왜 괴물인가? 이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물리학자니까 이제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특화된 그런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이상이 얼마나 찐 이공계인가를 보여주는 몇몇 예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찐 이과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건 1933 6월 1일이라는 제목이에요. 천칭 위에서 30년 동안이나 살아온 사람, 어떤 과학자, 30만 개나 넘는 별을 다 헤어놓고 만 사람, 역시 인간 70, 아니 24년 동안이나 뻔뻔히 살아온 사람, 가로 열고 나. 이게 물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제가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아마 피커링이라고 아시죠? 에드워드 피커링, 미국의 천문학자인데 수많은 여성들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이분들이 하늘을 분석하고 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천칭이란 게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건데요. 그 연구해온 사람이 있고 30만 개가 넘는 별들을 헤어놓고 있었다. 이 일을 한 사람을 빗대어서 그 하늘을 보고 그 수십만 개의 별을 분석한 사람들. 하지만 나는 뻔뻔하게 24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 안에 그 사실 다 들어가 있네요. 그 천문학에 대한 어떤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러네 관심이 대단했던 거네요, 그죠? 또 다른 시에는 이제 보통 기념이라는 시에는 제가 두세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역시 나는 뉴턴이 가르치는 물리학에는 퍽 무지하였다. 물리학에 낙제하는 뇌수에 피가 묻은 것처럼 자그마하다. 나는 지구의 공전 일주를 기념할 줄 다 알았더라. 뉴턴이나 공전 뭐 이런 그 낙하 문제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막 사용하고 있고요. 서양에서는 정말 그 현대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 과연 우리는 그걸 알았을까? 이게 언제나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상 시인의 이 시를 보면 그게 들어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당시의 그 식민지 시대의 경성은요 굉장히 전 세계 뉴스에 밝았어요. 그래서 이상 정도 되는 지식인들이면 시와 무슨 소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만 모여서 과학을 주제로 얘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결정적으로는 사실 이 시를 보면 저는 정말 와 가슴이 정말 띵 하던데 보세요 한번. 여기 보시면 시에 이런 걸 쓰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지금 시의 일부거든요. 3차각 설계도. 점을 찍어서 2차원 행렬, 어레이를 만든 건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양자역학의 제일 중요한 행렬을 쓴 게 아닐까 전 그렇게 해석했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왜 행렬이 제일 중요해요?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을 수학으로 쓰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이젠베르크가 만든 행렬 역학이고 다른 하나는 슈레딩거가 만든 파동 역학이에요. 정확히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은 이상이 행렬에 대한 얘기를 어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봤을 거야. 이 밑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양자역학의 본질을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장들인데 원자는 원자이고 원자이고 원자이다. 생리작용은 변이하는 것인가?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 자신은 변하지 않지만
재배치, 재배열을 할 뿐이라는 것이 우리가 파인만 이야기할 때 했던 세상 만물은 원자로 돼 있다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것 같지만 원자는 원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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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자들의 재배치일 뿐이다.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인다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도 원자는 원자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다. 방사능 붕괴인가? 방사. 그러니까 원자가 변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원자의 방사능 변화가 일어날 때 그래요. 와, 알고 하는 걸까? 글쎄요. 이건 아까 알았던 것 같은데요? 이거 알았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표현을 누가 그냥 쓸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 이상이 당시 현대 물리학에 대한 내용을 알고 정말 제대로 이해한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그것에 대한 재밌는 논문이 하나 나와서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지금 현재 물리학과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진짜 재밌나 봐요. 네, 재밌어요. 저 표정은 행복백이에요. 행복백. 네, 지금 재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이상의 그 중요한 시 건축 무한 육면각체네요. 4차원 시공간을 다루고 있는 시다라는 주장이에요. 여기 이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 그 이제 여러분 봤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네. 얼핏 생각하면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그러면은 사각형이 있고 또 내부의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뭐하러 이런 짓을 계속 하는 걸까? 러시아 인형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러시아 인형을 사각형으로 만들고 있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이와 준비성이 가위를 갖고 왔는데 만드시게요. 오. 아, 요렇게 겹치는구나. 직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사각형의 중심에 이 사각형의 중심이 놓이게 되죠. 네네. 사각형 안의 사각형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한 개를 더 끼워 넣으면 이제 쉽진 않은데 일로 끼워 넣을 수 있겠죠? 머리에 상상이 되시죠? 네네. 네, 이렇게 끼우면은 이게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제 하나를 더 하는 순간은 3차원에서 못 해요. 하지만 여기는 지금 사각형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은 그 시를 통해서 4차원에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지금 조감해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상 같은 경우 이제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 동경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최신 과학 이론을 들었을 거고 그 당시에 사실 상대성 이론은 대단히 인기 있는 그런 토픽이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방문해요. 네. 동경에 방문을 1922년인가 방문을 해서 엄청난 환대를 받죠. 일본 사람들이 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그렇겠죠. 사람이 왔다더라 그래가지고 네. 일본에 막 돌풍이 일죠. 아인슈타인의 그 엄청난 돌풍이 일어서 그 당시 그 자리에 한국 사람도 있었어요. 동경에 유학가 있었던 한국 사람들도 있어서 이들 중에 일부가 한국에 와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이렇게 순회 강연을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까지 뭐 신촌에 어디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공고들이 있는 걸 보면 그게 지식인 사회에서는 공유가 됐을 거고 그 이야기를 아마 이상이 들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빛의 속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빛보다 빠르고 느리고 함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주가 막 변하고 아마 그 차원이라는 단어가 이상한테 꽂힌 것 같아요. 건축가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모든 기하학은 3차원의 세상이었는데 한 차원을 높여서도 뭔가 기하학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죠. 내가 차원을 하나 더 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만 낸다면 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공계 대학교 1학년 처음에 뭐 물리 이런 거 배우고 이럴 때 애들이 다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3개를 들고 하나의 연필을 더 꽂아버리고 어디다 꽂으면 내가 이 세상 최고 천재가 될 것인가.
시도하거든요. 어디다 꽂으면 진짜요? 4차원이 될까. 예. 절대 안 된다는 걸 보일 수 있잖아요. 절대 안 되는데 연필 3개를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하나를 더 꽂아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아마 그런 시도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상을 좀 더 이해해 보자면 자 여기는 지금 식민지 시대의 경성이고 자기는 아파요. 그 결핵은 현재 치료법이 나와 있지 않고 곧 나도 몇 년 안에 죽을 것이고 그때 문제가 되는 건 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또 식민지 시대의 경성이라는 굉장히 좁은 곳에 살고 있단 말이죠. 옛날 우리 경성은 작았잖아요. 네. 작고 또 사람이 서로 다 알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 3차원이라는 세계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 답답하고 그런데 어디선가 누가 차원을 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매혹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우주에서 어떤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법칙에 적용된다고 하면 엄청난 매력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박제됐다고 표현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3차원 자기는 세계에 있는 거죠. 공간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갇혀 있잖아요. 어머 안 됐다. 이 묶인 공간을 벗어나는 거는 묶이지 않은 차원을 하나 찾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막 눈물이 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찾던 1930년대 우리나라의 그 일제강점기 경성의 공간에서 과학을 이야기하던 사람이구나. 바로 그가 이상이었어. 내가 찾던 그가. 저는 김상욱 교수님을 오늘 이렇게 신나하고 즐거워한 진짜 초등학생 김상욱을 본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정말 러블리했습니다. 굉장히 진짜 러블리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논문을 가져와 주셔가지고 논문이 갑자기 되게 읽어보고 싶은 지금 탐을 내고 있는데 논문 재밌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는데. 탐이 나요. 탐이 나요? 논문 재밌더라고요. 너무 제가 탐이 잠깐 나요. 봤는데. 자, 2만 원 시작합니다. 패들 드세요. 불면증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특효약입니다. 특효약. 불면증. 이런 연구자들은 금방 찾아서 프린트하세요. 네, 무료기 때문에 무료예요, 다. 열려 있어서. 무료입니다. 오늘 장사 접읍시다. 이분을 탐구하시는 또 어떤 의미에서 독특한 괴물 같은 연구자들이 이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구나, 이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구나를 새삼하게 됐네요. 네. 만약에 이상이 조니 김처럼 건강한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고 아주 활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상은 지금과는 다른 시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폐결핵이라는 거 그게 자기 생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끝없이 다른 차원을 고민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들을 써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RM이 있지만 100년 전 우리에게는 PM이 있었죠. 포엣 몬스터. 불타오르는 포엣 몬스터. 준비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그거 잠깐 끄덕끄덕 하더니 그거 생각하신 거예요? 이상으로 하고. 예, 이상. 불안하거나 혹은 기분이 좀 막 다운되거나 이럴 때 각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감정 상태에서 어떻게 해소하세요? 김상욱 교수님은 근데 사실 제일 궁금해요, 사실. 왜냐면 굉장히 단단해 보이셔서 차돌처럼 단단해 보이셔서. 그거 약간 그게 오해하시는 거죠. 그게 오해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심채영 박사님이 굉장히 단단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걸 쭉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되게 마음도 여리고 항상 뭔가 이렇게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느꼈기 때문에 글쎄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도 어려울 만큼. 아니 근데 교수님은 사실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성취해내셨잖아요. 차곡차곡.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제 3자가 보기에는 뭐 큰 실패는 없었고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끝없이 항상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항상 보였고 그렇죠. 보이죠. 그런 것들을 언제나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도 저는 정말 물리를 사랑하는데 한 번도 물리의 사랑을 받은 적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눈에 많이 보였고
주변에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것. 근데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있죠. 않았나요? 네, 있었고 있어요. 그- 찾게 되고. 뭔가 어떻게 극복했어요? 딜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 아니 극복이라기보다는 그 어차피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계속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기대를 꺾어가면서 온 거죠. 언제나 뭔가 그 열등감이 저를 그 되게 드라이브하는 동기가 됐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현재 물론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라는 것이 의외로 환상에 가깝다는 그런 결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인식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가깝다는 거. 자신은 자신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자아라는 것이 한 4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1인칭 자아라고 해서 그건 내가 세상을 볼 때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내 느낌상으로는 두 눈의 사이 요 한 가운데 안으로 한 2, 3cm 안쪽에 누군가 있는 것 같잖아. 자아예요 그게. 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느낌, 이 안에. 내가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느끼는 온갖 감각들이 거기에 총체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어떤 실체,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이게 1인칭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그런 어떤 객관적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수많은 자극들을 이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체계가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야기죠. 그게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심리 테스트가 있냐면은 고무선 착각 실험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내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데 손을 가리고 여기다가는 가짜 손을 놔요. 고무로 만든 가짜 손을 놓고 그 다음에 붓으로 살살 여기 만져주는데 동시에 똑같이 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나는 얘를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 이 손이 내 손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아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집중하셨나요? 네. 이거는? 이거는? 감각에 혼란이 오는 거죠. 시각에 혼란이 오는. 그래서 그런 걸 다룬 책이 최근에 나온 건데 생각한다는 착각?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테스트에 불과하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결국 사람은 자기한테 들어오는 수많은 감각들을 모아서 이것을 하나로 인식하는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체가 있다면은 사실 아까 같은 실험에서 이거 여기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속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착각을 하거나 뇌 일부에 문제가 생기면 심지어는 오른손을 보고도 이게 자기 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자아라는 어떤 개념이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라 자아나 영혼이나 이런 것들은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환상에 불과한 것을 실제라고 내가 믿을 때 생기는 어떤 이야기네요. 이야기네요. 계속 이제 자아도. 자기 자아상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이런 일을 겪었고 나는 이런 것이 나의 꿈이야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때 중요한 질문은 그 진화론적으로 왜 우리는 이렇게 통합된 자아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야 했을까? 그런 자아가 반드시 필요했을까? 근데 여기서 아직 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많은 그 과학자들의 생각은 사실 인간의 이런 의식의 목적은 자아를 이렇게 이해하고 알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녀석의 목적은 우리 몸을 통제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우리 배분하고 몸을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건데 우리가 기계를 만들 때도 그렇고 로봇을 만들 때도 그렇고 심지어 사람들을 조직하거나 군대가 운영될 때도 그렇고 그것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사령부가 있어야 돼요. CPU가 있어야 돼요. 센트럴 타워가 있어야 돼요. 센트럴 타워가 하는 역할은 시각과 청각과 후각 심지어 몸속에서 들어오는 뭐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내장 기관들의 어떤 신호들이라든가 이것들을 통합하여 단 한 곳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자아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루어지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내가 누구인가 아니 더 정확히는 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현대 과학은 나라는 것이 의외로
실체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차라리 만약에 정말 자아가 만약에 현대과학의 입장에서 없는 거라면 전 되게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약간 아 그냥 나도 그냥 이 복합적인 그런 그렇죠. 유기물일 뿐이지. 그거를 잘 통솔해서 잘 관리해서 잘 이끌어가는 것이 그 자아를 잘 사랑하는 길인 것 같아요.